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유명한 속담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은요. 평생을 헌신해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은 되갚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안쓰러운 사연입니다. 과연 오늘 사연자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딸아이 둘의 50대 중반 엄마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던 유튜브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참 어색하네요. 그래도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 저의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이렇게 쑥스러움을 뒤로하고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3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이상함을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남편은 당시 사별한 지 7년쯤 되었던 저보다 6살 많은 회사 상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같은 회사의 동료였고요. 심지어 둘째 아이의 돌잔치, 지금은 돌아가신 남편의 전 부인의 장례식장도 회사 동료의 신분으로 다녀왔었어요. 아내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회사 일을 차질 없이 해내면서도 가족이라면 끔찍해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주 천천히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무책임한 아버지 아래서 자랐거든요. 처음엔 팀장님의 딸들은 저런 아빠가 있어서 참 좋겠다 라는 가벼운 생각에서 감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엔 저런 남자는 자신의 여자 또한 아주 소중히 해줄 것 같다는 호감이 일었고 어느 날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던 그가 회사 화장실에서 쏟아진 코피를 닦고 있는 걸 봤을 때 강한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긴 짝사랑의 시작이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2년 동안 남편을 몰래 짝사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스며든 마음은 접으려고 해도 접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의 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이었어요. 부장님의 승인하에 회식이 진행된 날이었죠. 다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달려왔던 만큼 회식 분위기는 잔뜩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요. 크고도 복잡했던 이 사업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팀원 모두 신이 나서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체 술을 잘 마시진 않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너무 들떠서였을까요? 저는 여태 잘 참아왔던 긴장의 끈을 살짝 놓아버렸습니다. 회식이 파하고 팀원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보낸 후 마지막에 귀가하려는 남편 옆에서 갖은 핑계를 대며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하연씨, 저기 뒤에 택시 오네요. 얼른 타세요. 그게... 팀장님... 취한 와중에도 하도 참아대는 게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도 몰랐던 건지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벼랑간 눈물이 터졌어요. 하연씨, 왜 그래요?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요. 정말 좋아해요. 팀장님도 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말을 끝으로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싶어서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 때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놀려대죠. 하지만 저 땐 정말이지 매일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편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려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 저 스스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요.
당황한 남편은 우선 우는 저를 애써 달래며 집으로 보냈습니다. 택시에서도 계속 훌쩍거리던 저는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정신이 들며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필 주말이라 이틀 동안 남편을 볼 수 없으니 정말 지옥 같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후 당연하게도 남편은 저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조심스레 내보이는 저의 마음에 남편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당시 8살, 10살이었던 남편의 딸아이들도 다행히 저를 밀어내진 않더라고요. 참 감사했죠. 그렇게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와 재혼을 했고 부모님 2분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였던 저에게는 남편과 딸 2,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시부모님 2분까지 5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생판 남인 손주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만큼 딸들에게 최선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무작정 잘해주지 않고 잘했으면 잘했다며 칭찬을, 잘못했으면 잘못한다고 혼내고는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등 딸들과 저 모두 지겨웠던 입시 기간에도 서로 울며 웃으며 힘든 시간들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친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딸들 중 어릴 적 유독 제게 찰싹 붙어 있었던 아이는 둘째 연우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연우는 저 혼자 엄마가 없었던 것이 꽤나 서러웠던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제게 엄마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더군요. 엄마, 저랑 학교 같이 가요. 학교에? 어쩌지? 엄마 회사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학교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던 애들이 내심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급히 반차를 쓰고 연우와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연우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양팔을 흔들며 걸어댔어요. 그냥 가려던 저를 기어코 자신 교실의 안까지 데려가더니 얘들아, 여기 우리 엄마야. 하며 벼랑간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더랬죠. 아마 연우가 연아처럼 10살이었다면 부끄러워서 저러진 못했을 거예요. 8살 난 아이의 순수함이 귀엽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날 이후 아침마다 저와 함께 등교하려고 떼를 쓰던 통에 꽤 곤욕을 치렀어요. 언제까지나 회사에 반차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벌이도 지금 괜찮으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면 어떨까요? 연우가 그동안 엄마가 없었던 만큼 옆에 붙어서 조금 더 잘 챙겨주고 싶어서요. 괜찮겠어요? 나야 그래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당신 지금까지 회사에 참 열정적이었잖아. 내가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이번 진급 대상에도 당신 올라가 있어. 그래도 아이들의 이 시기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애들 곁에 엄마로 있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참 고마워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한들 회사 일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버거웠을 테니까요. 아침과 저녁에도 회사 때문에 딸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딸들이 정말로 기뻐했어요. 둘째 연우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수줍음이 많던 첫째 연아마저 볼을 발그스름하게 밝히며 좋아했으니까요.
제 앞에서는 별말이 없었지만 그날 저녁 연아의 일기를 검사할 때 연아도 엄마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찌개에 밥을 차려주셨다. 반찬도 5가지나 되었다. 짝꿍 창호가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온다고 해서 부러웠는데 내일 창호한테 나도 자랑할 게 생겼다.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줬다. 집엔 항상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너무 좋았다. 엄마는 우리 집의 밝은 불빛 같다. 나는 엄마가 참 좋다. 어린 나이에도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아이였죠. 이런 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었어도 분명 이 애들을 사랑하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일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들은 무탈하게 자라서 10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연하는 어릴 때 성격과 같이 사춘기가 온지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지나갔었죠.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아이는 둘째 연우였습니다. 이때 저와 얼마나 싸워댔는지 몰라요. 자주 밤늦게 들어오고 화장에 학교에서 땡땡이를 쳤다는 연락에 매번 신경질을 부리는 건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무려 가출을 했었어요. 수소문 끝에 연하를 잡아 끌고 돌아온 그날도 저와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연우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야?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어붙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반박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모든 전투 의지가 사라졌다고나 할까요? 맥이 빠졌다고 할까요? 내 배 아파 낳진 못했어도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사춘기 어린애의 심술 섞인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겨우 꺼낸 말이 저거였습니다. 저는 연우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숨죽여 울었어요. 방에서 듣고 있던 연아가 조심스레 제 방으로 오더니 침대에 누워 울고 있던 저를 뒤에서 안아주더라고요.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면서요. 엄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연우는 자기가 나중에 호되게 혼내주겠다면서요. 어른스러운 연아의 말에 저는 더욱 펑펑 울었습니다. 참 어른스럽지 못했죠. 저 어린애 말에 상처받기나 하고 그 모습을 또 다른 아이에게 보이며 그 앞에서 울기나 하고요. 그날 저녁 연아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남편은 처음으로 연우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화가 난 남편은 처음 봤어요.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웬만한 친부모도 네 엄마처럼은 못해줄 거다.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비는 연우의 목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간 저는 싹싹 비는 연우를 끌어안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제가 내일 잘 타이를게요. 내 딸 때리지 마요. 이 작은 몸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생전 처음 맞는 아빠의 매가 무섭긴 무서웠는지 언제 저와 싸웠냐는 듯 연우는 제 폼에 파고들어 울어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우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아빠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한 번은 저를 획 노려보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관계를 방치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아니거니와 엄마인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연우 또한 처음엔 어색하게 대꾸하더니 차츰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죠. 그 이후로도 연우가 속을 전혀 썩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큰 사건 사고 없이 아이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연아의 결혼식 날 뭐가 그리도 벅찼는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혼주 화장을 하며 붙인 속눈썹 한쪽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울어댔으니까요. 둘째 연우의 결혼식 때는 그래도 두 번째라 그런지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능숙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째 때와는 달리 연우의 결혼식은 연우와 사위 둘의 의견에 따라 호텔 예식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일반 예식과 호텔 예식은 참 다르더군요. 둘째 사위는 모든 남들 눈에 보이는 면모를 좀 더 중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남들의 시선을 일식하는 대신 사람을 잘 챙기는 호인이었고 실제로 담과 포부도 커서 벌이는 사업도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남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죠. 1부 예식과 2부 예식, 파티를 겸한 3부 피로연까지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내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특별히 치러지는 것은 참 좋았지만 피로가 첫째 연하 때보다 배로 쌓이긴 하더군요.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20대에 접어들 당시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터라 큰 무리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 둘 다 저희 쪽에서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해 주었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수록 제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자꾸 복통이 일어나더라고요.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심한 날은 메스꺼움에 구토마저 했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같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봅시다. 처음 구토를 한 날 보다 못한 남편이 저를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 간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보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기를 권유했고 그렇게 다시 간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한 일주일 후 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암이라뇨? 그것도 말기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요즘 몸이 아팠다고 한들 그렇게 죽을 만큼 심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검사해 볼 순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신다고 한들 결과는 같을 겁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재검의 여지도 없고요. 특히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는 지독한 놈이라 뒤늦게 발견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한 사진상 명확히 보이는 암덩어리의 존재마저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고 저는 시한부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소화가 좀 덜 되고 더부룩하고 그래서 그저 장염이나 위염 정도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뜬금없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다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절망을 하며 울거나 방황을 하거나 하잖아요. 저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내내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들어놓은 암보험이 2개지. 각각 얼마씩 나오더라. 거기에 생명보험도 포함되어 있나? 수혜자를 남편 이름으로 해놨던가 딸들 이름으로 해놨던가. 큰애가 임신 중이라 애기 낳으면 내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연아 누가 도와주지? 남편은 내가 없으면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로워서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들이 폭풍처럼 제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제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는 생각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저 땐 곧 죽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 비해 남편은 많이 심란해 보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아서 뒷차가 클렉션을 울려댔고, 우회전할 곳을 지나쳐 흐리멍텅한 눈으로 계속 직진만 하다가 30분이면 집에 올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으니까요. 남편의 망연자실은 집에 와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저는 떠날 사람이고 남아서 고통받을 사람은 남편인데요. 전 부인도 먼저 보낸 남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떠날 생각을 하니 그제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지리도 아내복도 없이 저를 만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편에게 고백하지 말 것을 잠시 후회도 했습니다.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일찍 엄마를 2번이나 잃게 되도록 만들어서 정말이지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딸들이 성인이 된 후 한 번도 여행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딸들에게 남겨줄 추억이 많이 없었죠.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야 괜찮을 게 뭐 있어. 당신이 힘들겠지. 당신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미처 알아채지 못해서 그게 정말 미안하네. 살면서 고생만 시켰는데.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랫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의연한 척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어요. 저는 가만히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더 아프기 전에 애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제주도라도 가요. 병원에만 누워있기 전에요. 남편은 두 눈을 꾹 감고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마음을 추스른 남편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곧장 딸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주말에 내려오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가량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놓으라고들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에 다니는 큰딸 내외와 둘째 딸, 그리고 제 사업을 하느라 바쁜 둘째 사위까지도 어떻게든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서 왔더라고요. 참 고마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역시 성질이 급한 둘째 딸 연우였습니다. 남편은 연우의 질문에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네 엄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단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저 말이 사실이에요? 단도직입적인 남편의 통보에 딸들과 사위들의 얼굴에 경악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특히 연아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너희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주일 동안 시간 빼놓으라고 말한 거다. 내일 출발로 해서 일주일 동안 갈 거니까 너희가 잘 준비해봐라. 나도 그동안 회사를 비울 준비를 좀 해야겠다. 남편의 말에 누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돌아가신 친정엄마나 지금의 남편이 갑자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들으면 어리나가겠죠. 한동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가자 그 뒤엔 전부 눈물바람이 되어
이번엔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미련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제주도가 뭐야.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반은 울음소리에 묻힌 딸들의 말을 들으니 그 와중에도 귀여워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느라 혼났습니다. 사위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느라 바빴고요. 그 와중에 둘째 사위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구나. 사실 너무 허세와 허풍이 많고 눈빛이 싸한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내심 걱정했었는데 정말로 내 딸 연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심 둘째 사이를 못 믿어했던 게 미안해졌어요. 딸들은 자신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집에 가서 예약을 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야 한다면서요. 딸들과 사이가 나가고 남편 또한 회사에 연락을 해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소파에 떨어진 핸드폰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둘째 딸 내외의 사진이 배경화면에 자리에 있더군요. 연우나 둘째 사이가 떨어뜨리고 갔나 보네. 저는 행여나 연우가 출발할세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지하 1층에 내려서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연우와 둘째 사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우를 막 부르려던 그때였습니다. 나도 담배 좀 줘봐. 연우의 목소리와 함께 칙 하고 담뱃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담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연우와 둘째 사위는 나란히 재떨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담배를 피우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의 말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첫째 연한의 내외는 이미 차를 타고 집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지금 나갔다가 흡연을 들킨 연우가 당황스러워할까봐 그들이 흡연을 끝내면 그제야 막 내려간 신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부러 둘째 딸아이 부부 대화를 엿들으려던 건 맹세코 아니었어요. 아, 진짜 그 여자 죽으려면 곱게 죽지. 기어코 돈 들어가게 하네. 자기, 제주도 여행 꼭 우리도 돈 써야 돼? 아, 나 지금 사업자금 쪼들려서 은행빚도 잔뜩 있는 거 알잖아. 아, 뭘 돈을 써. 언니네한테 대충 모르는 척 다 내게 하면 되지. 그 뒤질 양반한테 돈 쓸 필요 없어. 제가 방금 뭘 들은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제 딸 연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행여 그들이 저의 존재를 눈치챌까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래도 너네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유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생명보험은 누구 앞인데? 몰라. 아프겠지 뭐.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 생판 피도 안 섞인 여자가 무슨 엄마야. 징그럽게. 그리고 떨어질 유산이 어디 있냐? 다 우리 아빠 돈이지. 평생 아빠한테 들러붙어서 거머리처럼 피만 쪽쪽 빨아먹고 살았는데 애도 안 낳아, 돈도 안 벌어. 남편이 돈 잘 버는 회사 대표야. 꽃뱀도 그런 꽃뱀이 없다니까. 결혼하고 인생 폈었지, 그 여자는. 야, 그래도 너 어릴 때부터 키워줬다며. 너는 그 아줌마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아, 그년이 나 어릴 때 착한 척 여우짓 해대는 통에 나만 아빠한테 맨날 혼났잖아. 너는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 언니도 나한테 맨날 지랄이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여자 아빠가 돈 많은 호라비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빠 회사 야유회나 단체 사진 보면 맨날 아빠 주위에 있더라고. 음흉하게. 으, 어릴 땐 하도 잘해주길래 깜빡 속았지, 나도. 우리 아빠 돈 쏙쏙 빼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우, 다 언니랑 내가 나눠 가질 몫인데. 여우라니, 꽃뱀이라니. 저는 맹세코 딸들과 남편을 위해서만 돈을 썼지. 저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살 때도 아주 신중히 고르는 타입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적당한 브랜드의 단정한 옷을 사는 편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자기야, 장모님 일이 우리가 받아내기로 한 그 장인어른 투자금 일에 영향 끼치진 않겠지? 자기도 장인어른한테 미리 유산 받아낸다고 했었잖아. 그치? 아, 몰라. 나도 아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뭐 어떻게든 꼬셔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상황에 당장은 말도 못 꺼낼 것 같아. 아무튼 그 아줌마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결혼식 때도 사람들한테 없어 보이게 계속 어색해하고 신부 엄마 자리에 앉았으면 자리에 걸맞게 좀 우아하게 앉아있지. 아우 짜증나게. 어쨌든 그 여자한테 당분간 잘 보여야 하는 건 맞네. 장인어른이 그 여자라면 껌벅 죽으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가식 돌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년 죽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기게 생겼네. 아우 골치 아파. 여기까지 들은 저는 참 우습게도 정말이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 말기라니 말도 안 되지. 연우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 날 위한 몰래카메라인가? 조만간 무슨 날 있나? 결혼기념일은 멀었는데. 일종의 현실 도피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으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핸드폰 두고 왔다. 칠칠 맞게는. 내가 가져올게. 둘째 사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려는지 발걸음을 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엿듣고 있었던 사실을 들킬까 기둥 뒤에서 재빨리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혹시 제가 자신들의 말을 들었을까 불안한지 연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둘째 사위 또한 꽤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거 네 핸드폰 맞지? 늦게 발견해서 급하게 내려오느라 혼났어. 안 그래도 나도 핸드폰 없어진 걸 지금 알았네. 엄마 아픈데 뭐하러 내려왔어?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고마워요, 엄마.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래, 조심히 가고 내일 보자. 바보 같은 저는 바로 직전 저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최대한 평소처럼 딸을 대하겠다며 배시시 웃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우스웠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조차도 제 스스로도 자신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웠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제 머릿속엔 아주 어릴 적 연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딸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제가 헌신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정말 친딸처럼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던 걸까요? 순간 몇 년 전 남편의 전 아내분의 기일 다음 날 저와 남편의 연애 시절 편지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연우의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과 편지들은 밖으로 꺼내져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어요. 연우는 잔뜩 술에 취한 채 제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그땐 그냥 친엄마 생각도 많이 나서 술을 많이 먹었겠거니
저와 남편의 앨범은 그냥 취기에 꺼내서 구경했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우와 둘째 사이의 대화를 듣고 나서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앨범을 연우가 좋은 마음으로 봤던 것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전 아내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회사 단체 사진 곳곳에도 제가 찍혀 있을 텐데 그것조차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었겠다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오해가 있었다고 한들 20년을 함께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허탈했어요. 그리고 혹시 첫째 딸 연아마저 연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제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보다도 더한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구토감이 올라와서 저는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남편이 전화를 끊고 다급히 달려왔죠. 여보, 괜찮아요? 괜찮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사물과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 매우 흉측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어차피 저는 곧 죽을 몸인데요. 허탈감이 온몸에 퍼지고 토하느라 기진맥진해진 저는 약을 먹고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서조차 저를 조롱하는 두 딸과 남편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지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제 약과 짐들을 남편이 전부 싸두었더라고요. 연우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 오늘 11시 비행기라서 지금 출발해야 돼요.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당신은 몸만 가면 돼. 근데 당신 몸은 어때? 제주도 갈 수 있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제주도고 뭐고 가기 싫었어요. 차라리 지금 콱 죽어버렸으면 했죠. 하지만 남편이 행여 걱정할까 말도 티도 내지 못한 채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6가족은 제주도로 향했고 역시 첫째 딸 연아가 예약한 숙소에서 첫날 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2층의 방으로 올라가 잠이 들었고 저 또한 같은 방에서 씻고 잘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침대에 올라가려던 찰나 저녁약을 먹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물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절반쯤 내려왔을까요? 딸 부부들 넷이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내려가서 너희들끼리 먹냐며 농담을 던졌겠지만 그땐 두려웠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혹시 큰딸 연아마저 연우처럼 나를 경멸하고 있진 않을까? 자꾸만 이런 상황에서 몰래 대화를 엿듣게 되는 내 자신조차 너무 싫었죠. 언니, 혹시 아빠 재산 얼마나 있는지 좀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어. 주실 거면 때 돼서 알아서 주시겠지. 안 주셔도 상관없고. 진짜지? 진짜다? 언니, 분명 언니는 아빠 재산 안 줘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다? 아빠가 나 다 줘도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뭐 너 다 가지던가 알아서 해. 아빠가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건 그렇고 너는 어쩜 이렇게 이 나이까지도 철이 없니? 엄마가 곧 죽는다는데 지금 아빠 재산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와? 아, 그 여자가 병원비랍시고 아빠 재산들 끌어다가 쓸까봐 애타서 그러지. 가뜩이나 우리 남편 요새 사업 하나 더 벌려서 자금 쪼들린단 말이야.
아빠한테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좀 증여해달라고 쫄라보려고 고분고분 일주일이나 휴가 뺀 건데. 그 여자가 가남이니 뭐니 짓거려서 말도 못하고 이게 진짜 뭐야. 야, 이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내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말라고 했지? 행여나 엄마 가뜩이나 아픈데 엄마 귀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기만 해봐. 너 정말 가만 안 둬. 철 좀 들어라 제발. 여보, 목소리 좀 줄여. 장모님 혹시 깨서 들으실라? 아니 여보, 정말 연우 쟤 말하는 것 좀 봐.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서 저런 게 자랐지? 정말 분통 터져서 죽겠네. 엄마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 여자도 아빠랑 결혼한 덕분에 일도 그만두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건데.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 죽기 전부터 아빠한테 들이댔던 거 분명하다고. 그리고 무슨 6개월씩이나 더 산대. 병원비 많이 들게. 아, 죽을 거면 그냥 내일 확 되져버리지. 자꾸만 울지 않으려 했건만 연우의 저에 대한 경멸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군요. 터져나오는 울음에 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려왔습니다. 다행히 연아는 연우와 다르게 제 편이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인 내 딸이 저에 대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들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오는 길에 잠시나마 연우와 오해를 푸는 시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 나한텐 시간이 얼마 없어. 일단은 나부터 챙기자. 그래야 뒷일을 준비하지.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게 될 남편을 위해서도 착한 첫째 딸 연아를 위해서도 저는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품은 채 제주도 여행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연우의 말을 엿듣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여행하는 동안에도 딸의 본심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것 좀 먹어봐요. 제주도는 흑돼지라더니 오겹살 너무 맛있다. 엄마 체하겠다. 물 좀 마셔 여기. 여보, 왜 그래? 뭐야 이거 소주잖아. 누가 이걸 물컵에 따라놨어? 엄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정신 나갔어? 여보, 괜찮아요. 연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미안해 엄마. 난 정말 물인 줄 알고 그런 건데. 간이 망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저에게 권해주던 껍데기가 붙은 기름진 오겹살과 실수인 척 건넨 물컵에 따른 소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것들이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전날 말했듯 연우는 제가 오랜 병원 생활로 남편의 돈을 써대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랬을 테니까요. 예전에 저였으면 하염없이 슬퍼만 했을 일들이었건만 마음을 다잡고 나니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더군요. 저는 둘째 딸 부부의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밤늦게 그들의 침실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몰래 창문을 열어 3층 자신들의 방 테라스에서 담배 피우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습니다. 연우와 둘째 사이가 조심성 있게 꽤 조용조용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선명히 들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여행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사위는 연우의 저에 대한 경멸들을 다 알고서 결혼했던 거더군요. 결혼 전부터 저에 대해 연우가 좋지 않은 소리만 해댔으니 둘째 사위 또한 제가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저에게 한 살가운 행동과 저의 시한부 소식을 들었을 때 흘렸던 눈물까지 모두 다 돈을 노린 가식이었던 거예요. 욕심이 많던 두 사람은 짝짝꿍이 참 잘 맞는 부부더군요. 둘은 이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주는 선물과
제 명의 앞으로 마련해준 작은 건물 등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 저들 앞으로 올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저는 남편의 재산을 빼먹는 철저한 꽃뱀이자 이방인이었죠. 제가 본인을 키우며 든 정성과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던 채로요.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사이가 벌려놓은 사업들 또한 허울만 좋지 알맹이는 없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기 힘든 구조의 것들이더군요. 말로 잘 포장해놓고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남들 눈에 보기 좋게 포장해놨을 뿐 실제로는 적자가 가득했나 봅니다. 그럼 그 일을 접고 빚을 해결하고 나서 다음 사업을 벌였어야 했는데 망한 티를 내기는 곧 죽어도 싫었는지 이미 생긴 빚을 다른 사업을 성공시켜서 갚겠다며 무리해서 일을 늘려나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빚은 또 다른 빚을 불러오는 악순환이었겠죠. 결국 은행에서는 더 이상 둘째 사이에게 대출을 내어주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다 제2금융권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려나가고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사업은 더 벌일 수 없게 되고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집이니 사업장이니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결국 그들이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남편의 재산이 분명 꽤 있을 테니 둘째 딸 연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당겨받자 였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해서 나름 저들끼리 머리를 굴린 거죠. 어리석게도요. 망한 사업들을 차례로 처분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쪼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저의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된 거고요. 당장 돈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되자 둘째 딸 부부는 그렇게 저를 인연이니 전연이니 하며 전보다 더 심하게 욕을 했던 겁니다. 진상을 알고 나니 더욱 서글프더군요. 원래도 연우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고작 돈 때문에 어찌됐건 20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의 6개월 남은 삶조차 빨리 끝나기만을 내 딸이 바란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더욱이 제가 결심한 일을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두 식탁으로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다들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려고 한단다. 여보, 벌써부터 유언장이라니. 정말 속상하게 이럴 거야? 그래요, 엄마.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늦지 않잖아요. 큰딸 연아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연아에게는 미안했어요. 늦게 받아도 될 아픔을 미리 지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딸 연우와 둘째 사위 또한 가증스럽게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저는 괜스레 화가 나서 울컥했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암 말기 증상 중에 선망이라는 게 있더라.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생기면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헛소리도 한다고 해. 하루라도 빨리 내가 멀쩡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고 가야 나중에 눈을 감아도 편히 감지 않겠니? 제 말에 남편은 후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미안함의 표시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죠. 제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준비한 종이에 자필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요. 첫째, 나 김하연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반포동의 아파트는 첫째 딸 한연아 앞으로 상속한다. 상속세 등 기타 세금은 내 명의의 통장에 잔액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엄마! 장모님! 연우와 둘째 사위가 반사적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나 김하연 앞으로 되어 있는 남편 한성대 대표 회사의 지분 3%를 첫째 딸 한연아의 남편 오경훈 앞으로 상속한다. 기타 세금 문제는 첫 번째 조언과 같이 한다. 첫째 딸 연아의 마음을 잠시 의심했었지만 연아만큼은 제가 알던 그대로의 딸이었던지라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연아 앞으로 재산과 남편의 회사 지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편 또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다음으로 회사를 맡길 사람으로 첫째 사위를 염두하고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참 건실하고 투명했거든요. 내 딸 연아를 아껴주는 마음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요. 회사 지분이 그 여자한테 그렇게나 많이 있었어? 그럼 지독한 년이 그걸 속이고 우리를 놀린 거야? 아, 짜증나. 아니, 장모님. 그럼 저는요. 똑같은 사위인데 왜요?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이거 소송 걸면 어차피 저한테도 다 돌아오는 거 그거 모르세요? 두 번째 유산마저 첫째 딸 부부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작성하자 둘째네는 난리가 났죠. 제가 가진 재산이 저것들 뿐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나머지는 재산과 상관없는 자잘한 내용들이었고 유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둘째 딸 내외는 3층의 저들 방으로 획 올라가 버렸습니다. 첫째 딸 내외는 뭔가 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먼저 올라가서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2층 침실로 올라왔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따라 들어왔고요. 당신 괜찮아요? 여행 피로까지 겹쳤을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직 괜찮아요.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둘째 연우네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는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경악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 무릎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면서요. 당신이 살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 것도 알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연아 엄마. 내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암까지였고 그런 수모스러운 말까지 듣게 해서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아니에요. 연우를 키운 것은 저도 함께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건지 정말이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한테 유언장 공증받기 전에 한 번 더 대화하면서 기회를 줘보려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계속해서 사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저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2번이나 사별을 하게 만든 제가 더 미안한데요.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사람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분위기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연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마지막 기회를 연우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연우가 정말 그 기회를 잡아준다면 사이좋았던 모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씨, 재수없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잠깐 앉아도 되지? 아니요. 그냥 여기 서서 말하세요. 짧게 하고 빨리 나가시라고요. 이미 제게서 빼먹을 것도 없겠다. 남편 또한 함께 없으니 연우는 저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현관에 세워둔 채 노려보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제가 첫째 사위에게만 회사 지분을 물려준 것이 꽤나 기분 나빴던지 저에게 대놓고 욕지거리까지 하며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싫었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아빠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정말 정성 들여서 너를 키웠다.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연우에게 진심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제 팔을 탁 소리가 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일그러뜨렸어요. 아줌마가 입은 옷은 뭐야? 그 신발은 다 비싼 거지? 그건 누구 돈인데? 아줌마가 우리 엄마 죽기 전부터 우리 아빠 재산 호시탐탐 노리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진에서 다 봤어. 연우야, 그건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중학교 때부터 아줌마가 학교 오는 게 싫었어. 나랑 하나도 안 닮고 못생겨서는 나이보다 늙어 보이기까지. 창피해서 진짜.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눈치도 더럽게 없더라. 니네 엄마 친엄마 맞냐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 왕따까지 당한 거 모르지? 내 학창시절은 그때부터 다 꼬였어.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나랑 언니, 아빠랑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병원비랍시고 아빠 재산에 손댔단 봐. 암으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 쫓아가서 어떻게 하나 보라고. 나가. 2번 다시 오지 마. 저 말을 끝으로 연우는 저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졌지만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연우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지만 막상 평생 딸로 키웠던 아이의 경멸을 몸으로 받아내니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보든 말든 길거리에서 엉엉 울며 걸었습니다. 차라리 한번 보고 말 사람들 앞이라서 더 마음이 편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연하 앞에서 그렇게 울면 마음 아파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품에 안고 토닥여줬어요. 이미 오면서 지칠 만큼 울어댄 터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남편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에게 향했어요. 전화로 오늘까지 쉬고 있을 큰딸 내외도 회사를 오라며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과 변호사 둘, 총 6이 회의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전화하면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연우한테 전화 좀 해봐요. 윤서방도 함께 있을 거예요. 절대 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스피커폰으로 해두세요. 남편은 굳이 제 말에 울문을 갖지 않고 순순히 제가 말한 대로 행동해 주었습니다. 둘째 딸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스피커폰 너머로나마 제 유언장 공증 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죠. 변호사들은 제주도에서 제가 작성한 유언장을 눈으로 훑어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딱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군요. 혹시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사모님? 네,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해놓지 않았거든요.
제 앞으로 된 재산 중에 절반을 저의 첫째 딸 한연아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이 선택한 고아원에 기부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재산이란 남편이 미리 제게 증여해준 남편 재산의 3분의 2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재산의 3분의 2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재산을 미리 증여해줬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스피커폰 너머로 둘째 부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유언장 공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본인하고 증인 3분, 전화 받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5분이긴 합니다만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 부모팀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 공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유언장 내용은 사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유언장 작성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신이 언제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자신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리 증여를 해주었었거든요. 딸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요. 연우와 둘째 사이의 사정을 알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집에 찾아갔던 건데 굴러들어온 기회를 저들 손으로 차버렸으니 별 수 있나요? 그 후로 둘째 딸 부부는 허구한 날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도 찾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연아에게 듣기로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서 결국 둘째 사이의 사업은 전부 처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액이 남자 집까지 팔아서 저렴한 원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너무했나 싶기는 하지만 오냐오냐 키운 결과가 저렇게 못되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번엔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든 말든 할 거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에게 쓸 병원비는 충분히 남겨놓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요. 제 사후 생명보험금 법적 수령인은 남편에서 둘째 딸 연우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그것조차 못하게 극구 막아설까 봐요. 저에게 한 짓들은 너무도 밉지만 어쩌겠어요. 최소한의 살 길은 마련해줘야 저도 편하게 눈을 감죠.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엄마고 연우는 제 딸인걸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